중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믿던 엘리트, 한국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중국의 심장이라 불리는 베이징 대학교, 그 중에서도 국제정치학과 3학년이라는 자부심으로 무장한 한 학생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상교육, 정치철학, 논리훈련을 받고 가문, 실력, 배경까지 모두 갖춘 이른바 중국의 미래였던 인물입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중국은 중심이고 한국은 그저 반짝이는 위성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그가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세계 정치의 본산이라 불리는 파리 정치대학 교환학생으로요. 그리고 거기서 자신이 평생 무시해온 나라, 한국 앞에 무너졌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국제정치학과 3학년입니다.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건 단순히 성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사상 교육과 논리훈련, 정치 철학까지 두루 배워야 했고 가문 내력을 따지는 교수도 있었죠. 운 좋게도 저는 그 모든 조건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베이징대 안에서 특히 국제관계 전공 학생들 사이에선 한국이란 나라를 솔직히 좀 얕잡아보는 분위기가 있어요. 문화는 좀 잘 팔리지만 군사도 미국 의존, 경제도 미국 입김, 한마디로 스스로 선 나라가 아니라고 여기는 거죠. 저 역시 그랬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으면 숨도 못 쉬잖아.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면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걔네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우리가 배려해준 틀 안에서 춤추는 거야. 그게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중국은 세계의 축이고 한국은 그 곁에서 반짝이는 위성 같은 존재. 베이징대 안에서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 제가 2024년 봄 프랑스 파리 정치대학으로 교환학생을 떠나게 되었을 땐 그야말로 세상을 지배하는 기분이었죠. 세계의 수도 파리, 세계의 지성 베이징대. 그리고 나 비행기 타기 전 위챗에 올렸어요. 중국의 미래를 세계로 전달하러 갑니다. 그런데요, 파리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분명 뭔가 이상하다는 거였어요. 국제전략 개론 수업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에서 온 학생들과 함께 듣는 공동 강의였죠. 그날은 특별히 한 프랑스 출신 교수가 초빙돼 21세기 아시아 안보 질서의 재편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평범했어요. 미국 중국 경쟁 구도, 대만 해협이 위기,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 그런데 어느 순간 교수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 아시아 안보 질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학생들은 웅성이기 시작했어요. 어디선가 차이너? 라는 속삭임도 들렸고 저 역시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이 질문에서 중국이 아닌 답이 나올 거라고는 단 1초도 상상하지 않았어요. 질문과 동시에 스크린에 뜬 국기는 중국의 국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라고요? 교수는 이어서 말했어요. 한국은 전쟁을 겪고도 단독으로 방산 산업을 일으켰고 미국 없이도 위기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입에서 무의식적으로 한숨이 튀어나왔습니다. 그건 한숨이라기보다는 모욕감에 가까운 반응이었어요. 속에서부터 치밀어 오르는 이 이상한 감정. 분명 한국이 뭔가 대단한 걸 해냈다는 설명이었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듣고 불편해졌어요. 뒤에서 어떤 유럽 학생이 귓속말을 하는 게 들렸어요. 중국이랑 한국 비교하면 한국 애들 기분 나빠할 것 같은데 중국 애들 듣겠다. 조용히 말해. 정말 귀가 뜨겁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한국에 뒤처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우리는 언제나 중심이었죠.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수치심을 느꼈어요. 그날 밤 룸메이트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미국 없으면 뭐 하나 제대로 못하잖아. 그 말을 하면서 조금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한국에 대해 말하면서 속이 쓰린 기분을 느껴야 하는 걸까? 국제전략 개론 수업 이후였어요. 제 귓가에 한국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들리기 시작한 게요.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대학이니만큼 국제정세, 동북아 이슈가 주로 다뤄지는 건 당연했죠.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더군요. 국제안보론 수업에선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가장 능동적인 국가는 한국. 경제전략 수업에선 K디지털 수출, 유럽 진출 가속화.
공공행정 세미나에선 시민자율 감시 시스템의 최적 사례, 한국. 그리고 교수들이 발표마다 한국을 언급할 때 쓰는 말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디지털 국정 운영의 모범. 코로나19 이후 가장 빠르게 회복한 나라. 시민과 행정이 동시에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 국가. 한 교수는 이런 말도 했어요. 중국은 일종의 구조적 위기에 들어간 반면 한국은 예측 가능한 통치 시스템을 가진 몇 안 되는 동아시아 국가입니다. 이건 그냥 모욕이었습니다. 우리를 예측 불가능한 불안정 국가로 몰아붙였던 그 한마디. 속이 뒤집혔고 뭔가 부정당한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엔 도서관에서 혼자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신뢰도 변화라는 주제였죠. 그런데 웬걸요? 세계경제포럼,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 유럽투자은행 보고서까지 중국과 비교할 때 전부 다 한국을 예로 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중국의 직접 투자 유입은 2023년 82% 감소, 반면 한국은 신뢰지수 상승으로 대체 파트너 국가로 부상. 또 다른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죠. 중국은 법적 예측성과 정치 중립성이 결여돼 있으나 한국은 국제 중재 및 투명성에서 2위 그룹에 위치. 지금 뭐 하는 거지? 왜 이 나라 사람들이 다 한국 얘기만 하지? 당황스러웠어요. 진심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룸메이트였던 네덜란드 친구에게 불쑥 물었어요. 솔직히 너네 나라에서도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간다는 이미지야?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작지만 확실한 나라. 우릴 위협하진 않는데 믿음은 가는 나라. 농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냉정한 현실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뭔가 완전히 뒤집힌 겁니다. 사실 저도 아예 몰랐던 건 아니에요. 요즘 부모님은 자산을 싱가포르로 옮기는 걸 고민하고 있고, 사촌은 프랑스에서 영주권을 준비 중이고, 베이징대 친구들도 위챗 단톡방에서 한국 기업 채용 정보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도 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린 인구 14억의 대국이고, GDP 2위 국가고, 세계 2대 군사 강국인데, 왜 이 작은 국가가 유럽에서 이렇게 떠받들여지는 겁니까? 우린 대륙이고, 핵이 있고, 문명이 있고, 자산이 있는데. 당시 저는 스스로를 이렇게 설득했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야. 원래 한국은 남의 프레임에서 잠깐 반짝하는 나라야. 결국 중심은 우리가 될 수밖에 없어. 유럽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시작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날도 별일 없이 세미나실에 앉아 있었고, 주제는 EU와 아시아의 신뢰 파트너국이었어요. 그들이 꺼낸 나라는 또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 이후 회복 지표가 가장 안정적인 국가입니다. EU는 한국을 위기 발생 시 자동 조율 가능한 파트너로 간주합니다. 저도 모르게 손끝에 힘이 들어갔어요. 발표자가 넘기는 슬라이드마다 한국이라는 글자가 화면을 도배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중국 관련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중국은 내부 정치의 불확실성, 통제 기반 정책, 투자 신뢰도 저하 등으로 유럽 내 신뢰 점수가 2023년 기준 34점으로 하락. 그리고 바로 그 아래에는 한국은 시민 기반 디지털 정부 신뢰지수 81점. 모욕도 지나치면 무덤덤해진다고 하죠. 그 순간 제 감정은 부끄러움이나 혼란을 넘어 질투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저 정도로 받아줘야 할 나라였나? 쟤네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했지? 입으로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마음속에선 계속 왜 우리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돌았어요. 정말 웃긴 일이지만 그날 점심시간에 우연히 마주친 한국인 교환학생이 식당에서 프랑스 친구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 친구가 말하고 있는 주제는 한국의 전자정부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에선요, 온라인로 병원 예약부터 부동산 등기까지 다 되죠. 코로나 때도 QR코드로 감염 경로 추적 다 가능했어요. 물론 사생활은 보호되고요. 프랑스 친구들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믿을 수 없어 라며 감탄했죠. 그 장면을 보는데 뒷목이 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때 아파트 문이 용접되고 도시 전체가 강제로 봉쇄됐고 배달원이 빵을 던져놓고 도망가던 영상이 수천만 회를 넘었어요. 억울했어요.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그날 밤 룸메이트가 제게 물었어요.
중국도 디지털화돼 있지 않아? 저는 반사적으로 대답했죠. 그거 다 감시용이잖아.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랐습니다. 우린 기술을 통제했었고 한국은 생존과 신뢰에 썼어요. 똑같은 기술인데 용도가 달랐던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하고 싶었던 거였죠. 그때부터 저는 한국 관련 자료들을 일부러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절대 입 밖으로는 말 안 했어요. 밤마다 인터넷에서 K-팝, K-푸드, K-드라마, 한국형 디지털 여권, 유럽 도입 추진, 세계 1위 수출 품목 77개, 한국 3위 진입. 이런 뉴스가 쏟아졌어요. 웃긴 건 저도 모르게 그 영상들을 저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한국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쳐다보고 있는 거구나. 그날도 평범한 수업이었어요. 주제는 지정학적 위기 속 국가 전략이었죠. 발표자는 독일 출신 박사과정 연구원이었고 그는 스크린에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한국의 대응 전략. 저는 처음엔 저 문장을 보고 피식 웃었어요. 그래, 또 시작이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 방산 시스템의 새로운 협력국으로 한국이 부상했습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천무 MLRS는 유럽 내 실전 배치 논의 중이며 기존 서방 무기보다 빠르고 정확하며 결정적으로 가격과 유지비가 낮습니다. 유럽에 한국 무기를 배치한다고요? 그건 진짜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중국은 같은 시기 러시아 편향 노선과 내부 경제 통제로 인해 전략적 고립이 가속화됐습니다. 특히 유럽 내 불신 지수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진짜 그 발표 내내 제 눈엔 무기 사진만 들어왔습니다. K9 자주포가 핀란드 설원에서 사격 훈련 중인 영상, K2 전차가 독일산보다 빠르게 주행하는 장면, 그 순간 저는 충격에 못 이겨. 저게 진짜 한국이 만든 거 맞아? 라고 중얼거렸어요. 옆에 앉은 프랑스 친구가 듣고 대답했죠. 응. 너 몰랐어? 이제는 러시아나 미국보다 한국 거 사는 게 더 빠르고 안전하대. 그 말에 뭔가 뒷목이 욱신거렸습니다. 방산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세미나에서는 한국의 공공 시스템이 나왔는데 진짜 그때부터는 변명도 할 수 없었어요. 프랑스 행정학 교수가 말하더군요. K행정은 민간 디지털과 국가 시스템의 조화라는 면에서 매우 독창적이며 EU가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온 실제 사례들. 부동산 거래 시 공인중개사 없이도 AI 등기 완료. KTX 고속열차, 승차권 신분 지불 전부 모바일 통합. 청년 대상 AI 취업 매칭 플랫폼, 전국 데이터 연동. 질병관리청 단일화 시스템으로 코로나 대응 세계 1위. 우리는 부동산은 대출 조작으로 무너졌고, 열차는 사고 나도 영상이 삭제되고, 청년들은 다 택배 알바하고 있었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대책이 없었고, 한국은 대책을 설계하고 있었어요. 놀라운 건 한국 유학생들은 그걸 우리처럼 자랑하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한국 다큐멘터리를 정주행했습니다. 30년 만에 수출 강국이 된 배경. IMF 이후 만들어진 금융통제 시스템. 시민 자율로 작동되는 안전 플랫폼.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그냥 운 좋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준비를 못했지? 그날 이후 한국이 잘 나간다는 말에 반박을 못하겠더라고요. 내심 아직도 인정하고 싶진 않았지만 더 이상 반박할 자료가 없었거든요. 며칠 뒤 국제개발학 수업에서 조별 발표가 있었는데 주제가 위기 이후 국가 재편 전략 비교였습니다. 우리 조는 중국을, 옆 조는 한국을 맡았죠. 제가 맡은 발표 내용은 2023년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현황이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찾는데 머리가 아프더군요. 수치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저장성 지방정부 채무 10조 위안. 허베이성 투자 유치 중단 후 채무 상환 불능. 구이저우 중앙정부 구제 요청 거절. 심지어 충칭시는 공공기관 임금이 체불. 모두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었죠. 게다가 그걸 덮기 위해 채무 전환용 특별 채권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돈을 끌어다 쓰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저는 말이 막혔어요. 그건 버티는 게 아니라 기초가 무너지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에 비해 한국조가 발표한 내용은 깔끔해서 짜증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율, OECD 중 하위권. 디지털 예산 시스템으로 실시간 회계 투명성 확보. 서울시 AI 기반 예산 시뮬레이터 도입. 재정 분권 하에서도 국민 신뢰도 유지 70% 이상. 한국 조발표 끝나고 프랑스 교수가 이렇게 말했죠. 중앙 집권이 아니라도 질서가 유지된다는 건 시민이 시스템을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은 지금 14억 인구를 가진 거대한 대륙인데 그 안을 보면 너무 허약해요. 도시는 불균형이고 청년은 취업 대신 배달을 하고 노인은 의료 혜택을 못 받고 중산층은 사기로 돈을 날리고 가진 자들은 싱가포르로 국적을 옮깁니다. 저희 부모님도 최근 그랬어요. 샤오롱아, 혹시 졸업하고 프랑스에서 머물 수 있으면 좀 알아봐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된 걸까? 한국은 중국과 비교도 안 되게 작은 나라고 예전에 우리한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어요. 그런데도 저들은 정치가 민심을 무서워하고 공무원이 욕을 먹으면 물러나고 국민이 나라를 견딘다고 해요. 우리는 지도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못해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그 말이 어디까지 기록되고 누구에게 전해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거든요. 정책이 실패하면요. 그건 늘 외부 탓입니다. 미국 때문이다. 일본 때문이다. 한국 때문이다. 그리고 시민들은요. 말하지 않고 도망쳐요. 생각해보면 저 역시 그 현실에서 도망치듯 유럽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시엔 공부하고 싶어서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게 전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와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닫힌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를요. 한 번은 수업 끝나고 로랑이라는 프랑스 친구가 말하더군요. 중국 사람들은 왜 자국 뉴스만 믿는 거야? 요즘은 VPN도 쉽잖아.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VPN을 쓰는 순간 자기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 입을 열 수 없었고 속은 뒤틀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어요. 프랑스 TV 뉴스에서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중국인들을 다룬 특집이 방영된 거예요. 영상 속 그들은 고속버스에 오르며 웃고 있었고 멕시코 도착 후엔 자유를 위해 국경을 넘겠다고 인터뷰하고 있었어요. 제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중국에 있었더라면 절대 몰랐을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찾아봤습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미국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인이 2만 명. 그중 절반 이상이 직접 국경을 넘는 루트를 택했다는 기사도 나왔어요.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중산층, 청년 심지어 대학 교수 출신까지 포함된 보통 시민이었어요. 그 광경을 외신 기자들이 생중계하듯 따라가고 있었고 그 장면을 보는 제 손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죠. 도대체 뭐가 이렇게 잘못된 겁니까? 우리는 5천년 문명이 있다고 배워왔어요. 광대한 영토, 풍부한 자원, 세계 최대의 인구. 그 모든 걸 가지고도 왜 우리는 국경을 넘는 이민자로 전락한 걸까요? 왜 우리는 한국처럼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시민 국가가 되지 못했을까요? 제가 제대로 한국을 분석해 보려고 했던 건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무너지는 동안 쟤네는 어떻게 저렇게 살아남은 거지? 베이징대로 돌아가기 전 프랑스 교환 프로그램의 마지막 과제로 각자 한 국가를 선정해 위기 대응 사례를 조사하라는 미션이 주어졌습니다. 주제를 고를 때 제 손은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어요. 어디 두고 보자. 이거 다 포장일 거야. 표면만 번지르르한 거지. 속을 파보면 결국 부실할 거야.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첫 번째로 충격받은 건 한국은 위기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한다는 점이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전부터 한국은 외환 보유액을 2배 이상 축적했고 은행권의 외화대출 의존도를 낮춰왔더군요. 코로나 발생 당시 중국은 정보를 숨겼고 한국은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격상시키며 팬데믹 대응 매뉴얼을 즉시 발동했어요. 심지어 저도 몰랐던 사실 하나. 한국은 이미 2003년 사스, 2015년 메르스를 겪으면서 시민 감염 경로 자율 공개 시스템, 동선 추적 기술, QR 방문 기록제까지 만들어두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웠던 건 한국은 시스템이 시민을 통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국은 위기가 오면 통제부터 시작합니다. 도시 봉쇄, SNS 검열, 외신 차단. 반면 한국은 시스템을 통해 시민이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만드는 구조를 만들었어요. 한국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코로나 시기 한국의 감염 경로 확인율은 세계 1위였고 국민 자발적 QR 방문율은 94.3%에 달했다고 해요. 게다가 한국은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이 금을 모아 외채를 갚았고 세월호 이후 시민들이 안전법 제정을 이끌었고 코로나 이후 국민이 자발적으로 거리두기를 실천했대요. 우리는 고통을 감췄습니다. 공식적인 사과도 책임자 처벌도 없었고 고통을 잊고 사는 걸 미덕이라 배웠어요. 우리는 망각했고 그들은 기억했고 그 차이가 지금의 격차가 되었더군요. 제 리포트는 A+를 받았습니다. 교수님은 덧붙여 말했어요. 중국 학생이 이렇게 냉정하게 한국을 분석할 수 있다는 게 놀랍고 인상 깊었습니다. 칭찬이었지만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룸메이트가 말했습니다. 혹시 한국 유학 생각해 본 적 있어?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묘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감정이 드는 제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왜 이 감정을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했을까? 저는 한국을 비웃은 적이 많이 있습니다. 반도국가, 분단국가, 미국 의존국. 학교에서 토론할 때도 위챗 커뮤니티에서도 한국을 언급하면 늘 웃음부터 나왔습니다. 문화 좀 팔리는 나라지. 미국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중국 없었으면 반도 전체가 날아갔을걸. 그게 우리가 공공연히 갖고 있던 우월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유럽이라는 중립 무대 위에서 그 나라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뉴스 속에서, 보고서 안에서, 교수의 강의 속에서, 심지어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 한국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무시했고, 나중엔 당황했고, 그 다음엔 질투했고, 결국 그 나라가 무서울 정도로 궁금해졌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한국 행정 시스템, 한국 문화 같은 키워드였지만 점점 검색어가 바뀌었습니다. 한국 전쟁 생존사, IMF 금모으기 운동, 한국 고속철도 개발사, 한글 창제와 보급.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한심하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 나라를 놀리고 깎아내리고 무시했는데 정작 그 나라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세웠고 폭망한 경제 속에서 시민이 은행을 지켰고 질병의 공포 속에서 마스크줄을 서는 걸 질서로 바꿨더군요. 어디 하나에서 터지면 다 무너지는 게 중국이었고 어디가 무너져도 나머지가 잡아주는 게 그 나라였습니다. 중국은 통제가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통제는 시민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결국은 위기가 오면 모두가 도망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걸 몰랐던 저 자신이 너무 분했습니다. 어느 날 파리시청 광장에서 열린 국제도시 혁신 박람회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한국 부스는 스마트시티를 주제로 운영되고 있었고 줄이 가장 길었습니다. 전 세계 참가자들이 한국의 교통체계, 행정앱, 시민 AI 참여 플랫폼에 진심으로 놀라고 있었죠. 옆에서 서양인 남성 한 명이 휴대폰으로 실시간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은 시민과 기술 사이의 균형을 제도화한 유일한 아시아 국가입니다.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어요. 우리는 중화문명, 유교문명, 철학의 나라라고 자부했지만 그 안엔 국민이 빠져 있었어요. 지도자만 기억했고 그들은 국민 모두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비웃었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질서 있는 공동체가 되었고 그걸 이제야 깨달은 제가 부끄러웠고 그래서 더 잊히지 않았습니다. 파리에서의 마지막 주, 저는 베이징대에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책을 정리하고 교환학생 보고서 마지막 문단을 쓰던 중이었어요. 솔직히 아직도 제가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게 어색합니다. 부럽다라는 말을 한국한테 쓴다고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친구들한테 이 얘기 들키면 평생 놀림거리가 될 겁니다. 한국이 위대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그 나라도 완벽하진 않더라고요. 물가 비싸고 집값 높고 야근 문화 심하대요. SNS 보면 불만도 많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 방식을 아는 것 같았어요. 위기 올 때마다 도망치거나 숨기거나 막아서는 게 아니라 그냥 준비하고 견디더라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그걸 같이 한다는 게 진짜 이상하고 낯설면서도 멋졌어요. 우리나라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고 위기를 이겨낸 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외롭고 도망치고 싶을까요? 아버지는 요즘 부쩍 해외로 빠져나갈 준비는 해둬야지라는 말을 자주 하시고 사촌 중 한 명은 싱가포르로 취업하려고 이력서를 돌리고 있어요. 주변 친구들도 졸업 후 남을 나라만 찾고 있죠. 요즘 이상하게 한국어 공부 앱을 깔고 뉴스에선 한국 관련 기사만 보고 밤마다 유튜브로 한국 다큐멘터리를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친구들한테는 말 안 했지만 진짜 저 혼자만 알고 있는 일이 하나 있어요. 며칠 전 인터넷으로 한국 교환학생 지원하는 법 검색했어요. 근데 끝까지 신청은 안 했습니다. 그곳에서 직접 보면 자신이 너무 초라해질까봐 괜히 겁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복잡해요. 질투 같기도 하고 분노 같기도 하고 그런데 모든 감정을 다 합쳐서 결국 나오는 한마디는 부럽다입니다. 진심으로. 한국이 부럽습니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그들이 무너진 줄 알았지만 무릎 꿇은 건 우리였습니다. 2000년대 초 글로벌 생존 전략 시뮬레이션에서 한국은 늘 붕괴 위험 국가 1순위였습니다. 천연자원, 없음, 국토, 좁음, 지정학, 지옥. 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했죠. 이 나라는 IMF 이후 한 번 더 무너지면 끝난다. 하지만 그 예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2020년대 한국은 세계 군수 건설 기술 의료 물류 시스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UN, 나토, WEF 회의엔 반드시 한국 라인이 필요해졌고 심지어 미국도 한국 없이 동아시아 전략은 없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대체 저 나라는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AI도 분석하지 못했고 미국도 베끼지 못했으며 일본도 끝내 흉내 낼 수 없었던 그 생존 공식. 그 핵심은 단 하나였습니다. 희망이 아니라 의무. 지금부터 한 독일 전략가가 목격한 대한민국 생존의 본질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저는 다니엘 하일리히입니다.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생존정책연구소에서 근무해왔고 UN 산하의 재난복구위원회에서 복원 가능 국가 평가 기준을 만들던 사람이죠. 전쟁, 기아, 자연재해, 사회 붕괴. 그 어떤 나라도 영원히 서 있을 수 없다는 진실을 믿어왔습니다. 단지 복구의 속도와 양상이 다를 뿐 모든 국가는 결국 무너지고 다시 일어난다는 게 저희 분야의 전제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이상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한반도라는 작은 반도 국가. 지리적으로도 자원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늘 위험의 교차로에 서 있었던 이 나라가 왜 아직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는지 그 누구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오게 된 거죠. 공식적으로는 보건력 평가를 위한 현장 연구이지만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도 결국 무너지고 있었다는 증거를. 하지만 착륙한 지 사흘 만에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처음 서울에 도착한 날은 11월이었습니다. 공기가 건조했고 하늘은 희미하게 흐렸습니다. 그날 새벽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이동하면서 유리창 너머의 도시에 집중했습니다. 고층 아파트, 질서정연한 도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표면적으로는 그저 번듯한 도시였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는 한때 잿더미 위에 서 있었던 곳이라는 걸요. 1950년 서울은 불바다가 됐습니다. 수도는 점령당했고 시민들은 남아있고 집들은 불탔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미군 공중 촬영 자료를 수십 번 넘게 본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지 대부분이 붕괴되었던 기록이 있었죠. 도대체 이 나라가 언제, 어떻게 이만큼 회복했을까요? 무너진 도시가 이렇게 단단해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반세기였습니다. 전쟁을 겪은 대부분의 국가는 30년에서 40년을 복구에 쓰고도 여전히 상흔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폐허 위에 고속도로를 깔았고 아파트 단지를 세웠고 인터넷망을 박아 넣었더군요. 제게 가장 충격을 준 건 속도도 아니고 성과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들이 그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했다는 태도였습니다. 제가 만난 한 70대 할아버지는 말했습니다. 그때요. 무너졌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다시 지어야지 그 생각뿐이었죠. 그들은 누구의 지시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국가가 복구 계획을 세우기도 전에 삽을 들었고 군인도 공무원도 아닌 시민들이 먼저 움직였다는 기록들이 쏟아졌습니다. 부산 인근 한 폐교터에서 만난 역사 연구자에게 들은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전쟁 직후 학교가 무너지자 마을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다시 짓기 시작했어요. 아들, 딸이 배워야 하니까요. 그게 국가의 일인지 국민의 일인지 따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전부였다고. 저는 그 순간 하나의 충격을 받았습니다. 생존이라는 개념 자체가 한국에선 좀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요. 유럽에서라면 도시가 폐허가 되면 시민들은 국가를 향해 소리칩니다. 왜 안 도와주냐고, 언제 고쳐줄 거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오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움직였고 그것이 누군가의 책임이 아니라 자기 몫이라는 걸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 시절 삽도, 포크레인도, 크레인도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돌을 옮기고 진을 그리고 나무를 세우며 그들은 다시 마을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건 절대 기적이 아니죠. 기적이라면 감동받고 박수치면 되지만 이건 누군가의 책임으로 이루어진 구조물이었거든요. 서울의 야경을 처음 본 날 밤, 저는 숙소 옥상에 올라가 도시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모든 빛들이 희망이 아니라 책임진 사람들의 의무감이 만든 결과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 어떤 국가도 폐허 위에서 이토록 조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다시 일어서지는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충격을 받은 순간은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찾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를 뒤로하고 이제는 시간이 흘러 안정을 되찾았다는 도시에 믿을 수 없는 과거를 들춰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부산 근교의 한 작은 마을, 지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에서 저는 이 나라가 살아남은 이유를 또 한 번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 학교는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예요. 그 말을 꺼낸 사람은 지역문화재청에서 일하는 40대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담장 옆, 덩굴로 뒤덮인 오래된 건물잔에 앞에서 말없이 섰죠. 1952년 겨울, 마을의 아이들이 수백 명이었는데 학교가 다 무너졌대요. 군인이 오지도 않았고 공무원도 안 왔죠. 그래서 어른들이 지었대요. 믿기 힘들었습니다. 전기공사도 수도도 안 들어온 그 산속 마을에서 도대체 어떻게 학교를 지었다는 걸까요? 그가 건네준 건 수첩이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공책엔 이런 문장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아이들이 얼어 죽지 않게 담요를 창문에 붙였다. 책상 대신 마을 사람들이 나무를 잘라 걸상과 판자를 깎았다. 아이들을 가르칠 교사는 마을에서 서울로 사람을 보내 직접 구해왔다. 전문성도 없고 장비도 없고 돈도 없던 사람들이 아이들이 글자를 배워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학교를 다시 세웠습니다. 그걸 보며 오랜 시간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진짜 복원이고 진짜 시스템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전쟁 직후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기대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해야 했기 때문에 한 거였죠. 아니면 그 아이들이 배울 곳이 없고 그 아이들이 배우지 못하면 이 마을은 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책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건물도 없었지만 수업은 했어요. 그 말에서 이 민족의 진짜 무기를 본 듯 했습니다. 이 나라의 생존력은 구조가 아니라 책임지고 일어서는 개인들에서 비롯됐다는 걸요.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학교를 세우느라 나중에 돈이 없어서 집을 팔았어요. 근데 한 번도 후회 안 하셨대요. 교실에 아이들이 앉아있던 모습만으로 됐다고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보통은 국가가 복원하고 국민은 기다립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국민이 먼저 복원하고 국가는 나중에 따라오는 나라였던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마주하게 됐습니다. 전쟁 직후 약 1,500개 이상의 초등학교가 정부 지시가 아니라 마을 단위의 자발적 시공으로 세워졌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목수도 아니고 건축가도 아니고 농부, 어부, 탄광 노동자들이 직접 지붕을 올리고 마룻바닥을 깔았다는 자료였죠. 이걸 누가 시켰을까요?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을 사람들이 했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굶더라도 내 아이들만은 나처럼 살지 않기를 바란다는 이유로.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분석 노트에 한 글자도 적지 못했어요.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통계가 아니라 정신이 만든 복구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전쟁을 통과했고 왜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았는지를요. 서울에 돌아온 지 며칠 뒤 충격이 식기도 전에 또 다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래된 기록이나 자료가 아니라 생생한 영상과 살아있는 증언이었습니다. 2003년 대구 전철 한복판에서 발생한 화재, 수백 명의 사망자, 질식, 불길, 혼란. 그 안에는 제가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한 나라의 반응이 담겨 있었거든요. 전 세계 어디서든 재난이 일어나면 구조대가 투입됩니다. 그게 당연하죠. 하지만 이 나라는 달랐습니다. 불이 꺼지기도 전에 제복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지하철로 뛰어들었습니다. 편의점 점장, 대학생, 퇴근 중이던 버스기사, 심지어 당시엔 중학생이었던 아이까지. 그때 왜 뛰어드셨어요? 그 질문에 한 생존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안 들어가면 사람들 다 죽을 것 같아서요. 그 사람은 국가의 표창도 거절했고 인터뷰도 사양했더군요. 그 순간에 멈췄으면 평생 후회했을 거예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국가의 위기 반응 시스템을 분석했습니다. 몇 초 안에 출동하는 구조대, 헬기, 특수팀. 하지만 한국은 이상했습니다. 전문 구조팀이 아니라 일반인이 먼저 움직였다는 그 사실 하나가 세계 어느 생존 매뉴얼에서도 본 적이 없던 사례였거든요. 이건 문화일까요? 아니면 교육? 그건 역할이 아니라 의무감이었습니다. 그날 지하철역엔 지시받은 사람보다 자기 발로 움직인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 말을 꺼낸 건 당시 20대 초반의 간호학과 학생이었습니다. 심폐소생술 자격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도 그 혼란 속에서 20명 넘게 응급처치를 했다고 했죠. 그 사건 이후 수많은 언론이 그들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들은 고개를 저었죠. 영웅이 아니라고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한 노숙인이 당시 자신도 구조에 가담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을 땐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 같은 놈도 도울 수 있었어요. 그 말은 찢어진 사회의 틈에서 튀어나온 희망이 아니라 남아야 할 자리에 대한 처절한 자의식이었습니다. 비명소리가 울려도 뛰었고 연기가 자욱한 터널 속에서도 누군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움직였습니다. 감정으로가 아니라 책임으로. 영웅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누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못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도 대구역 지하철 역사 한쪽에는 그날 그들이 남긴 헌신이 사진과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절반은 아무 직책도 없는 평범한 시민들이었고 그 기록의 가장 마지막엔 이런 문장이 남겨져 있더군요. 누군가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다. 그 글귀 앞에서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과연 그 순간 나는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 못했을 겁니다. 그게 나라의 본질이라는 걸 이 나라에 와서 처음 배운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기록을 마친 뒤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책임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의무라는 감정은 학습될 수 있는 걸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움직이는 사람들, 그들은 대체 어디서 그런 기준을 배운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경기도 외곽의 작은 초등학교를 찾았습니다. 지금은 도시 개발로 인해 대부분의 시골 학교가 폐교되었지만 이곳은 여전히 몇 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아 숨쉬는 교실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실의 한가운데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저는 박수님이라고 합니다. 올해로 68살이고요. 여기에서만 40년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했지만
지금도 무료 방과 후 교실에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이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연하듯 행동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전엔 교실이 없었어요. 마당에 돗자리 깔고 했죠. 겨울엔요? 방에 있는 연탄난로를 마을에서 가져왔어요. 창문은 없으니 비닐로 막고 바람 들어올 땐 애들이 종이로 막았죠. 그녀는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그건 웃을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적 없으셨어요? 제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글쎄요, 애들이 기다리니까 왔던 것 같아요. 이 나라는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이유조차 의무였던 나라였습니다. 희망. 그 단어는 그녀의 어휘 속에 없었습니다. 단지 오늘 수업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내일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날 것이고 그럼 이 나라엔 미래가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 박 선생님의 이야기 속엔 화려한 장학금도 없었고 수상 이력도 없었지만 가장 위대한 지속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결석하지 않았고 자신이 병들었을 때조차 마을 사람들이 등을 밀며 학교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셨습니다. 선생이 안 오면 학교가 문을 닫으니까요. 그곳은 제도나 시스템이 학교를 움직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의무감이 이 나라의 교육을 굴리고 있었던 겁니다. 이 나라에서 수업이란 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제도가 아니라 아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 여기선 교사가 오면 학교가 열리고 교사가 쉬면 학교가 쉬는 나라였습니다. 그건 너무도 놀라운 일이었고 그 한 사람을 위해 마을 전체가 움직였다는 사실은 저에게 공공 시스템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다시 쓰게 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뒤 학교 건물 뒤편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잔디가 자란 운동장, 낡은 정글짐,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듯한 작은 화단. 모든 것이 인위적이지 않았고 오히려 숨을 쉬는 듯 따뜻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선생님께서 주신 옛 교재를 넘겨보았습니다. 그 위에 아이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받침 있는 글자는 이렇게 읽어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서 문득 내 나라의 교육 시스템이 떠올랐습니다. 예산이 줄면 교사가 줄고 교사 수가 줄면 수업의 질이 무너지고 그 무너진 시스템 위에 책임 회피 보고서가 올라오던 현실. 그리고 저는 또 한 줄을 메모했습니다. 이 나라는 교육을 선택하지 않았다. 교육을 의무라고 선언한 국민들이 있었기에 이 나라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보건력이란 단어, 그 정의 자체를 바꿔야겠다고요. 시스템을 재건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남아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보건력이란 걸. 서울로 복귀한 다음 주 무심코 영상 속 짧은 장면 하나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죠. 민방위. 제가 유럽에서 수십 년을 연구해온 분야 중 하나지만 이토록 철저하고 일상화된 시스템은 처음 봤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현역 군인도 아니고 퇴역 장성도 아닌 평범한 회사원, 택배기사, 자영업자들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제도 아닌가요? 제가 그렇게 묻자 한 참가자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한 지켜야 할 건 지켜야죠. 그들은 병역을 마치고도 해마다 훈련을 받으며 전시 상황에 대비하는 일상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훈련엔 귀찮음이나 짜증보다는 이상할 정도의 담담함과 체념에 가까운 책임감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예비군 부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말했죠. 우리는 제복을 벗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전투복을 입고 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상 상황이 오면 당연히 뛰어나가야 한다는 전제. 그것이 이 나라 사람들에겐 훈련된 행동이 아닌 내재된 본능이었습니다. 심지어 젊은 세대조차 이 흐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의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요? 안 났으면 좋죠. 근데 난다면 제일 먼저 나가서 지킬 겁니다. 그건 국가가 주입한 사명감이 아니었습니다. 사회가 강요한 충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개념 하나로 국가 방어선의 일부가 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우리는 전시 상황이 되면 대피소부터 찾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대피보다 진입을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국방부 산하 시민교육센터에 방문해
강의를 참관했습니다. 강사로 나온 인물은 60대 중반의 전직 해병대 장교였고 강의 대상은 일반 시민, 심지어 여성과 고등학생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전쟁은 군인이 치르는 게 아닙니다. 전쟁은 국민이 견디는 겁니다.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방어력은 미사일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도발에 대응하는 훈련된 손, 각자 맡은 구역을 책임지는 눈. 전선을 나누지 않고 자신을 그 선이라 여기며 살아가는 태도. 그게 바로 이 나라의 진짜 전력이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참가자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전 평범한 사람입니다. 내 나이 60대 후반이지만 전쟁 났을 때 총 한 자루만 쥐어준다면 이 나라를 위해서 자원 입대할 겁니다. 즉시 노트에 써넣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지 생존을 준비한 게 아니다. 버티는 자리를 지킬 각오를 수천만이 동시에 공유한 나라다. 우연히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버스기사, 지하철 역무원, 편의점 점주, 그리고 건설 현장 노동자의 하루를 담은 작품이었죠. 처음엔 단순한 직업군의 다큐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하루를 따라가는 장면마다 저는 충격에 가까운 감정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누구도 자신의 일을 특별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일은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하철 역무원은 새벽 4시에 출근해 역사 안 모든 시설을 점검하고 마지막 열차가 들어올 때까지 플랫폼에 혼자 남아 지하 깊은 곳을 지켰습니다.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움직이니까요. 그 말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유럽에선 이런 무형의 책임감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죠. 한국은 무언가가 고장났을 때 수리공이 오기 전에 이미 근처 누군가가 조치를 하고 있더군요. 그게 사무실 청소부든 가게 주인이든 행인이든 말입니다. 다큐의 마지막은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비가 오는 날 벽돌을 옮기던 60대 작업자가 말하더군요. 사람들 안 다치게 오늘 이 선 넘기긴 해야죠. 그는 손에 진흙을 묻힌 채 자기 안전보다 타인의 안전을 먼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한국 사회가 공유하는 무언의 합의였습니다. 내가 오늘 이걸 안 하면 누군가는 곤란해진다. 그 책임은 법에도 계약서에도 제도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실천하고 있었죠. 그날 밤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 다시 읽었습니다. 공동체란 같은 이익을 위해 뭉친 사람들의 집단이라 적혀 있었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이익이 아니라 책임 때문에 뭉친 집단, 그리고 그 책임을 자기 역할로 받아들이는 국민들.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장면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오늘 당신의 하루는 시작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 문장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나라는 정이 아니라 냉정하게 자리를 지킨 책임으로 돌아가는 나라구나. 다음 날 저는 직접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편의점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외곽 번화가와는 거리가 먼 작은 골목 어귀에 위치한 가게였죠. 그곳 주인은 밤새 근무를 마친 뒤에도 가게 정리를 쉬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고 다큐에서 인상 깊게 봤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이렇게 말하더군요. 새벽 5시에 손님 한 명이 꼭 와요. 그분은 새벽 청소하러 가는 분인데 여기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고 가세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 그게 한국이라는 사회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부탁받기 전에 움직인다. 지시가 없을수록 더 빨리 움직인다. 책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자리라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그날 밤 숙소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차들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지하철은 새벽까지 달렸고 편의점엔 사람들이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했죠. 도시는 자고 있었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이 많은 시스템이 움직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답은 간단했습니다. 누군가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시스템이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유지되는 나라였습니다. 그 확신을 더 굳히게 된 건 서울역 광장에서 만난 어떤 중년 남성 때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는 낡은 점퍼 한 벌로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국밥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왜 하세요? 나도 노숙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받았던 것 갚는 겁니다. 그는 자신을 돕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은 걸 돌려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죠. 서울역 인근에는 노숙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몇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그들의 병력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도 없으니까요. 누군가는 기억해줘야죠. 저는 외국인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한 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자리가 무너지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버팁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유럽이라면 국가가 시스템을 멈추면 사회가 정지합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국가가 아무 말이 없어도 사람들이 자기 자리를 지켜 사회가 계속 굴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의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는지 체감했습니다. 이 나라는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사람, 비워두지 않은 자리, 묵묵히 책임을 감당한 이름 없는 시민들. 다음 날 다시 서울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가 아니라 그 자리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어제 봤던 봉사팀은 없었지만 그 자리엔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시적인 온정을 베푼 게 아니란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한국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보다 그 순간 자리를 비워선 안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본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며칠 뒤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인터뷰를 잡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서울 은평구의 작은 마을 도서관이었고 그곳에서 매일 저녁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자원봉사자를 만났습니다. 일과 끝나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피곤하죠. 그런데 안 오면 애들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 안엔 한국이라는 사회의 본질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조용한 맹세. 그것이 어쩌면 이 나라가 그토록 많은 위기에도 무너지지 않고 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요? 이 나라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남아있는 사람들로 인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독일로 돌아가는 날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껏 써온 수백 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모두 버리기로 한 것이었죠. 이 나라에 처음 왔을 때 가지고 있던 잣대와 분석 기준으론 한국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배운 모든 이론은 재난에 대처하는 시스템, 복구 속도, 예산 동원력을 평가하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분석의 틀을 끊임없이 비웃고 있었습니다. 이 나라는 공식과 데이터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자리를 지켰고 그래서 이 나라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출국 전 최종 보고서를 새롭게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아니라 의무로 버텨왔다. 지금 제 손에는 그 문장으로 시작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적은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국은 기적이 아니다. 기적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엔 자기 자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지시받지 않고 촉구받지 않고도 스스로 움직인 수백만 명의 의무감이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켰다. 이 나라의 생존력은 정책이 아니라 사람이었고 그 사람들은 늘 같은 자리에서 눈에 띄지 않게 묵묵하게 그러나 단단하게 의무라는 갑옷을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며 스스로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과연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을까? 국밥을 나눠주던 사람, 벽돌을 옮기던 노동자, 첫 차를 기다려주던 버스기사, 교실을 닫지 않았던 노교사, 그리고 아무도 몰랐던 누군가. 그들은 모두 한국이라는 이름을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역할을 할 뿐이라는 생각 하나로. 역사도, 전쟁도, IMF도, 팬데믹도 버텨낸 민족이었습니다. 독일로 돌아와 작성한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국가가 강해서 버틴 나라가 아니다. 자리를 떠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이 나라의 뼈대를 이루고 있었다. 영상 일부는 무료 영상 소스를 활용했으며 편집 및 내용 구성은 감동탐험이 직접 진행했습니다. 사연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 탐험이었습니다.